돈이 없어서 미안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보다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밤마다 미안해하는 부모가 더 많이 웁니다. 학원 하나 더 못 보내준 날보다 아이의 눈치를 보게 된 저녁 식탁에서 더 크게 무너집니다. 세상은 자꾸 말합니다. 부모의 지갑이 아이의 미래라고. 그래서 많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돈이 부족하면 사랑도 부족한 걸까요? 정말 지원을 못해준 부모는 실패한 부모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가진 것이 적어서 미안했던 부모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 몰래 한숨을 삼키고 있는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못해준 것만 세고 있었지. 아이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해주고 있었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가난을 죄처럼 느끼게 만드는 세상이 부모를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애한테 해준 게 없어.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경제적 고백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의 고백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건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형편없는 부모라고 판결해버리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결핍 자체보다 결핍에 붙은 해석에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비가 오는 건 자연이지만 내 탓이다라고 믿는 순간 그 비는 재난이 됩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건 삶의 국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실패자다라고 번역하는 순간 부모는 아이 앞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아진 마음이 아이에게 가장 먼저 전달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통장 잔고보다 부모의 표정을 먼저 읽습니다. 부모의 월급보다 부모의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먼저 배웁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이런 장면은 너무 흔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이가 친구들처럼 비싼 체험학습을 가고 싶다고 말하자 그 어머니는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사실을 설명하는 말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은 아이에게 상황 설명이 아니라 엄마의 슬픔을 떠넘기는 말이 됩니다. 아이는 체험학습을 못 가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말 한마디에 엄마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 집에서 사라지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명절마다 친척들 앞에서 기가 죽습니다. 사촌들은 유학을 가고 조카들은 비싼 입시 코칭을 받고 자기 아이는 그저 묵묵히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괜히 아이에게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너라도 정신 차려야지. 사실 그 말은 아이를 향한 충고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퍼붓는 분노의 메아리입니다. 비교당한 수치심이 집에 돌아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튀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는 배웁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사랑도 늘 긴장 속에 표현된다는 것을.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현실은 중요합니다. 경제적 준비는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내린 무능한 부모라는 판결을 거두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후원자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해석자입니다. 우리 집은 지금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지금 당장은 못 해주지만 너를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이 말은 가난을 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 앞에서 인간의 존엄까지 같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부모가 죄인처럼 살면 아이는 자기 가정 자체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당당하게 현실을 견디면 아이는 형편이 아니라 태도로 자기 정체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부족한 형편보다 더 무서운 자기 비난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망친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오늘까지 가족을 붙들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아이 앞에 설 수 있는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부모들이 정말 괴로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 부모들의 세계를 너무 자주, 너무 가까이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왜 남의 풍요는 내 결핍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찌르는 걸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비교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갉아먹는지 듣고 나면 아마 당신도 소름이 돋을 겁니다. 둘째, 부모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결핍 그 자체보다 비교 가능한 결핍입니다. 예전에도 가난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모르는 부자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이 친구의 엄마와 비교합니다. 같은 반 친구가 다니는 학원과 비교합니다. SNS에 올라온 생일 파티, 해외여행, 국제학교, 브랜드 운동화, 입시, 컨설팅, 심지어는 아이와 함께 웃는 사진 한 장까지 비교합니다. 비교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마음속 계급을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저 집은 해주는데 나는 못 해준다. 이 한 문장이 반복되는 순간 부모는 현실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순위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순위표 안에서 사는 사람은 사랑을 해도 자꾸 점수를 매깁니다. 나는 몇 점짜리 부모인가? 우리 집은 몇 등짜리 집인가? 이 질문이 시작되면 저녁 밥상도 경쟁장이 되고 맙니다.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한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순간 크게 흔들립니다. 엄마, 민수는 영어 캠프 간대. 아이는 그냥 들은 이야기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집은 왜 못해줘? 그날부터 부모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무리해서 카드값을 당기고 형편에 안 맞는 사교육을 억지로 넣고 그러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게임은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 캠프 다음에는 유학이 나오고 유학 다음에는 스펙이 나오고 스펙 다음에는 집안 배경이 나옵니다. 비교는 절대로 이 정도면 됐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퇴근 후 휴대폰으로 동창들의 근황을 보다 잠을 설칩니다. 누구는 강남으로 이사했고, 누구는 자녀가 의대 준비를 하고, 누구는 가족 사진 속에서 모든 것이 안정돼 보입니다. 그 화면을 끄고 나면 자기 집의 작은 식탁과 오래된 벽지가 갑자기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아내의 말도 잔소리처럼 들리고 아이의 장난도 철없어 보입니다. 현실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비교라는 필터가 현실의 색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비교는 인간을 행동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자기 혐오를 강화합니다. 특히 부모 역할과 결합하면 파괴력이 큽니다. 내 실패는 내 책임에서 끝나지 않고 아이 미래까지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의 초라함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기회를 빼앗은 사람처럼 느끼며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교는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현실의 일부만 확대하는 돋보기입니다. 그 돋보기는 늘 남의 결과만 비추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불안과 압박은 비추지 않습니다. 부유한 집 아이가 누리는 혜택은 보이지만 그 집 부모가 감당하는 통제와 경쟁, 감정적 거리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집의 조명만 보고 내 집의 그림자를 판단하면 삶 전체를 오해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남의 집과 똑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자기 집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저 집처럼 살지 못해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살아낼 거야. 이 말이야말로 아이를 비교 지옥에서 꺼내는 첫 문장입니다. 부모가 비교를 멈추면 아이도 자기 삶을 타인의 기준표로 재단하는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비로소 인생은 남 따라가기 경주가 아니라 내 호흡으로 걷는 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는 비교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 아이에게 그 불안이 전염되는 순간 더 깊이 무너집니다. 나는 숨기려 했는데 왜 아이는 벌써 눈치채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의 말보다 더 빨리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인지 절대 잊지 못하게 될 겁니다. 셋째, 아이는 부모가 해준 것보다 부모가 잃어버린 표정을 먼저 배웁니다. 부모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힘든 티만 안 내면 아이는 모를 거야. 하지만 아이는 모르는 척할 뿐 모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언어보다 공기를 읽습니다. 부모가 한숨을 삼키는 속도,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택배가 올 때와 카드 명세서가 올 때의 표정 차이, 학교 준비물을 말할 때 부모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그 미세한 떨림까지 읽어냅니다. 그래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전달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아이 마음속에서 나는 부담이다라는 정체성으로 굳어지는 순간입니다. 실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아이가 수학여행 신청서를 들고 옵니다. 부모는 애써 담담한 척 말합니다. 생각해보자.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뒤에 흐르는 침묵이 길어집니다. 아이는 직감합니다. 아, 이건 우리 집의 쉬운 일이 아니구나. 며칠 뒤 아이는 갑자기 말합니다. 나 원래 가기 싫었어. 많은 부모는 철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이 든 게 아니라 욕구를 접는 법을 너무 빨리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커서도 원함을 말하기 전에 먼저 미안함을 느낍니다.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엄마가 마트에서 가격표를 오래 보며 망설입니다. 아이도 과자를 집었다가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미 압니다. 우리 집에서는 사고 싶은 것을 바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검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를 죄책감과 연결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구조가 됩니다. 연애할 때도, 직장에서 연봉 협상할 때도, 도움을 요청할 때도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 라는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니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욕망의 포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자기를 존중하는 법입니다. 지금은 어려워서 다 해줄 순 없지만 내가 원하는 마음 자체는 하나도 미안한 게 아니야.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죄로 만들지 않는 부모 밑에서 아이는 현실감과 자존감을 함께 배웁니다. 반대로 부모가 계속 우리 집은 안 돼, 우린 원래 못해라는 말을 반복하면 아이는 형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자체를 작게 상상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삶은 늘 가진 것보다 먼저 상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부족한 집일수록 더 의식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못 해주더라도 말의 결말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저녁 한 끼를 먹더라도 미안해서가 아니라 같이 버텨줘서 고맙다라는 정서가 흐르게 해야 합니다. 형편은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수치심은 아이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아이에게 남는 것은 비싼 경험 하나가 아니라 집에 머물던 감정의 온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못해주는 설명보다 함께 살아내는 언어를 더 많이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에 있어. 조금 느릴 뿐 끝난 게 아니야. 너는 부담이 아니라 이유야. 이런 말들이 아이 안에 쌓이면 그는 가난을 원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부모는 결국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돈 말고는 다 소용없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반전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신이 가장 못 준 것만 바라보느라 사실은 가장 깊이 줄 수 있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등을 펴게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의 죄책감이 얼마나 많은 착각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끝내 듣지 않으면 너무 아까울 겁니다. 넷째, 경제력이 부족한 부모도 아이에게 인생의 뿌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가진 사람은 늦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열매만 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대학에 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집이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삶은 열매가 아니라 뿌리에서 결정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비바람이 불 때 버티게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아니라 안 보이는 뿌리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해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 감각, 회복 탄력성,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힘, 과시보다 본질을 보는 눈,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태도. 이건 값비싼 프로그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 사람 곁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은 외식 한 번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 부모는 아이에게 늘 가게 상황을 비참하게 토로하지 않고 함께 계획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번 달엔 이만큼 안에서 지혜롭게 써보자. 아이는 그 과정에서 결핍이 아니라 운영을 배웁니다. 없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질서를 배웁니다. 훗날 그 아이는 월급이 많아졌을 때도
소비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삶을 설계할 줄 아는 어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어릴 때 풍족했어도 조절과 감사의 감각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많이 벌어도 늘 흔들립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늘 바빴고 아이에게 큰 돈을 써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에는 반드시 공원 한 바퀴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 시간에 아버지는 훈계보다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제일 속상했던 일은 뭐였어? 내가 요즘 제일 궁금한 건 뭐야? 아이는 비싼 교육 대신 자기 마음을 말해도 되는 안전한 관계를 경험합니다. 이건 나중에 세상에 나가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정보는 넘치는데 자기 마음을 다룰 줄 몰라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 인생을 길게 지켜주는 것은 한때의 스펙보다 평생을 통과하는 내면의 근육입니다. 그리고 그 근육은 아이를 위해 울어본 부모,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부모, 없는 형편 속에서도 사람다움을 포기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그러니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못해준 부모다라는 문장을 나는 다른 방식으로 깊이 남는 것을 줄 수 있는 부모다로 바꿔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현실의 어려움을 덮자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배우고 준비하고 벌고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인생 2막은 체념이 아니라 재설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재설계의 출발점은 자기 모욕이 아니라 자기 인정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먼저 다시 살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작아진 목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아이 앞에서 세상을 미워하는 대신 현실을 배우고 길을 찾는 어른의 등을 보여줘야 합니다. 미안하다만 반복하는 부모보다 이제부터 바꿔보자라고 말하는 부모가 아이에게 훨씬 큰 희망이 됩니다. 아이도 결국 부모의 등을 보고 미래를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꼭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너를 사랑하는 일만큼은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 우리가 남들보다 늦을 수는 있어도 우리 인생까지 늦어진 건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바로 여기서 인생 2막이 열립니다. 비교가 아니라 방향으로, 죄책감이 아니라 책임으로, 허탈함이 아니라 회복으로. 당신은 실패한 부모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중이라고 믿으십시오. 당신이 오늘 다시 일어서면 아이는 내일을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배울 것입니다. 그것이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해준 부모입니다. 부모를 무너뜨리는 건 돈이 없는 현실 하나가 아닙니다. 그 현실을 내 존재의 실패로 해석하게 만드는 죄책감, 남의 집과 우리 집을 끊임없이 재보게 만드는 비교,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마음부터 눕게 만드는 무기력, 그리고 그 모든 감정 때문에 가장 가까운 아이와의 관계까지 멀어질까봐 두려운 밤들이 부모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회복도 같은 순서로 시작됩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힘든 사람일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남의 삶이 아니라 우리 집의 속도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를 다시 해내는 순간,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고치려 하기보다 먼저 안전하게 받아주는 순간, 그때 비로소 집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인생은 가진 돈만으로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해석을 바꾸고 비교를 멈추고 작게 움직이고 관계를 다시 잇는 순간부터 다시 세워집니다.